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란입니다. 화면이 뒤집어진 게 아니고 여기는 일본입니다. 지금 후지산 타고 있어요. 요 바로 아래 후지 스피드웨이가 있거든요. 후지 스피드웨이에서 람보르기니 슈퍼트로페오라고 하는 이제 우라칸을 가지고 하는 원메이크 레이스가 열리는데, 그 원메이크 레이스에 우리 레이스그래프의 조순호 대표님 영상에서 몇 번 보셨죠? 저 운전 알려주고 같이 트랙워크 하고 하시던 그 약간 좀 이상한 대표님. 네, 근데 그분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차를 한 대 사더니만은 그 레이스에 나간다고 그러셔가지고 네, 구경 왔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구경 온 김에 일본에 왔다가 여러분들께 어떤 차를 한 대 그래도 좀 소개를 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이 또 프리우스 하면은 또 이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가장 친숙한 일본 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프리우스에 5세대가 나와가지고 이게 또 렌트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걸렸다 해서 지금 요 녀석을 타고 지금 1800km부터 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11275니까 거의 한 500km 탔거든요. 와가지고 네, 한 500km 정도 탄 다음에 여러분들께 이제 요 차의 느낌, 요 신형 이제 곧 있으면 한국에도 출시가 될 건데, 과연 하이브리드의 대명사 프리우스가 얼마나 더 좋아졌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것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프리우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일본 차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차는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도 자동차 역사에 큰 하나의 획을 그은 자동차예요. 얘가 처음 나온 게 1990년대란 말이에요. 1990년대 하이브리드 차가 어딨어. 무슨 말이냐, 이 토요타 프리우스는 양산차 최초의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이 프리우스 이전에는 하이브리드 차라는 게 개념으로만 존재했고 컨셉으로나 존재했지 실제로 양산된 적이 없어요. 프리우스가 세계 최초예요. 그리고 세계 최초인 만큼 벌써 5세대까지 진화를 해오면서 글로벌 누적 판매량도 당연히 하이브리드 차 중에서 탑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역사적으로 무조건 최초로 시도했다고 해가지고 계속 끝까지 1등이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당연한 얘기지만 이 토요타 프리우스는 단지 최초의 하이브리드 차여서, 단지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팔아온 하이브리드 차여서가 아니라 실제로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상품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당연한 얘기지만 하이브리드 차니까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일 거예요. 자, 우리 토요타의 파워트레인 시스템을 얘기하면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박병일 명장님. 네. 자,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병일 명장님하고 이 프리우스랑 무슨 일이 있었냐, 그 팰리세이드 전복 사건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내리막길에서 기어를 후진에다가 놓고 차 중력으로 차를 앞으로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밀고 내려왔더니 토크 컨버터가 도는 방향이랑 차가 앞으로 가는 방향이랑 안 맞으니까 오오오 하다가 미션 보호한다고 시동을 털컥하고 꺼버린 거예요, 차가. 근데 시동이 꺼지고 나니까 브레이크도 뭔가 좀 빡빡해지고 스티어링 휠도 좀 빡빡해지니까 당황해서 그냥 브레이크 때려 밟았으면 쓸 수 있는 건데, 당황해가지고 언덕길을 그대로 막 내려오다가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사람이 다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사고가 난 다음에 우리 명장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냐, 여러가지 차들을 가져다가 막 비슷한 실험을 해요. 비슷한 실험을 하면서 후진 기어를 놓고 앞으로 이렇게 쭉 떨어뜨려. 그럼 현대기아 차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차들은 다 시동이 꺼지지 않는데 현대기아 차만 꺼지니까 현대기아 차는 쓰레기다. 이거를 또 이제 시전을 하신 거지. 왜냐, 그게 조회수가 되거든. 왜냐면 그게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하신 건데, 자, 해도 적당히 해야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걔가 시동이 꺼진 이유는 토크 컨버터 때문이에요. 토크 컨버터 때문에. 그 토크 컨버터는 자동 미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 미션에. 물론 토크 컨버터 미션을 사용을 하면서도 그것까지 페일세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혹시라도 후진 기어를 놓고 아래를 내려갔을 때 기어를 중립으로 덜컥 하면서 딱 빼줄 수 있는 그런 페일세이프까지 만들어 놓은 그 BMW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것까지 생각해 놓은 그 브랜드 하나를 제외하고 나서는 벤츠도 꺼지고 아우디도 꺼지고 뭐 다 꺼져요. 다 꺼지는 게 정상이야. 자, 그런데 그때 명장님이 비교군으로 현대기아 깔라고 가지고 나왔던 차들을 보면 그때 프리우스도 가지고 나왔거든. 프리우스는요 미션이 없는 차예요. 아예 얘는 미션이 아예 없는 차라고.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가 미션을 사용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미션이 없는 구조가 사실 이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키포인트이자 가장 대단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아예 미션이 있지도 않은 차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차는 시동 안 꺼진다고 이걸 빨아주고, 또 다른 차들은 아예 오토 미션 없는 무슨 막 듀얼 크러쉬 같은 애들 가지고 나와가지고 시동 안 꺼진다고, 역시 수입차들은 좋죠, 현대기아는 쓰레기예요,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때 막 또 좀 뭐라고 하고 그랬던 건데, 아무튼 그래서 요 시스템부터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토요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스템에는
미션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션 역할을 해주는 애는 있어요. 그리고 도요타에서는 그거를 PSD,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라고 부르고, 대외적으로 이제 뭐 카다로그 같은 데 써놓기에는 그걸 또 뭐 ECVT 뭐 이렇게 뭐 전자적인 무단 변속기다라고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 PSD라는 장치가 바로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장치인 거죠. 하이브리드니까 당연히 엔진이 들어가고 모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터의 개수는 뭐 하나를 쓰는 애들도 있고 두 개를 쓰는 애들도 있는데,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모터를 두 개를 써요. 그리고 그 모터 두 개가 한 놈은 출력을 주기만 하고 한 놈은 충전만 담당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모터가 이제 각기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포인트에서 이 PSD라는 장치가 모터 두 개, 엔진 요 세 개 사이에 딱 물려가지고 엔진만 키기도 했다가 모터랑 엔진의 힘을 같이 합해가지고 바퀴에 뿌려주기도 했다가, 또 때로는 엔진의 힘을 모터에다가 그대로 보내가지고 모터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돼. 그런 상황을 또 순간적으로 만들기도 했다가, 이 엔진도 하나의 모터라고 치면 결국에는 총 3개의 모터 가운데서 컨트롤 타워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PSD라는 장치는 유성기어예요. 유성기어. 그리고 유성기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이 3개의 모터를 한데 묶어가지고 컨트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어비까지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냐,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랑 비교를 만약에 한다면, 자, 현대기아 하이브리드에는 클러치가 들어갑니다. 클러치. 왜냐하면 모터 혼자 가고 있다가 출력이 부족해가지고 엔진을 시동을 왕 걸었어. 왕 걸면 둘이 붙여가지고 출력을 함께 합해가지고 바퀴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자고 있던 엔진을 깨웠으니까 출력을 붙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붙일 때 클러치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미션의 역할도 클러치의 역할도 전부 다 그 PSD라고 하는 유성기어 박스 안에서 그냥 다 끝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훨씬 더 심플한 시스템이고 더 가벼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뭐 클러치가 맨날 타버려가지고 뭐 이제 좀 엔진이 붙을 때마다 꿀렁꿀렁거린다거나 이런 내구성에 있어서도 클러치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비교를 해서는 사실 신경 쓸 게 더 줄어든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스템이 압도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좋을 수밖에. 그리고 지금도 봐봐요. 지금 이제 EV 모드잖아요. 갑자기 악셀을 밟으면 이건 정말 무슨 엔진이 붙을 때 이질감 같은 게 생길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악셀 오프를 하거나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회생제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엔진이 꺼져가지고 그 동력을 떨어뜨리고 다시 충전을 담당하는 모터의 동력을 갖다 붙일 때도 그냥 항상 거기 맞물려가지고 돌고 있던 애한테 그냥 딱 이제 부하만 걸어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심플하면서도 진짜 천재적인 시스템인 거죠. 거기다가 걔가 기어비까지 만들어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대단한 시스템이에요. 진짜 이런 아무리 언덕길에서도 정말 그야말로 완벽한 부드러움이에요. 중간에 아무리 시동을 걸고 끄고 뭐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정말 이거는 완벽한 부드러움인데, 결과적으로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스템은 현재 버전에서 저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뭘 실패했냐, 그 20년도 더 된 그 옛날에 이렇게 대단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 기술의 격차, 그 당시에 다른 하이브리드 조밥들이랑 있던 이만큼의 격차를 유지하는데 실패했다고 봅니다. 자, 프리우스 1세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2세대, 3세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4세대, 요 바로 직전 4세대가 처음 출시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기술의 격차는 굉장히 좀 많이 벌어져 있었다라고 봐요. 자, 그런데 어쩌면 이거는 도요타의 잘못이 아니라 현대 기아를 비롯한 나머지 많은 브랜드들이 사실 대단한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현대기아가 유독 더 대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도요타 하이브리드의 핵심은 PSD였고, 그 PSD는 클러치를 쓸 필요 없이 하이브리드 차 하면 제일 중요한 엔진이 들어왔다 나갔다, 모터가 들어왔다 나갔다, 충전을 했다가 출력을 줬다, 이 많은 과정들을 반복하는 와중에 이질감이 없어야 된다라는 데 있는데, 사실 클러치 타입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들이 그 이질감이 정말 한참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프리우스 4세대가 출시된 거를 기점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의 현대기아 차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현대기아 요즘 하이브리드 차들을 타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걸 납득을 못 하시고 현대에서 돈 받았냐를 굉장히 많이 시전을 하시는데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타보라고 타봐. 정말 놀랍게도 여전히 클러치를 가지고 동력을 붙였다 떨어뜨렸다를 하는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스템이 지금 현재 타보면
지금 이 유성 기어를 사용하는 클러치를 사용하지 않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스템의 이 부드러움에 필적할 정도로 성능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불과 한 4, 5년밖에 안 된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 토요타 입장에서 이 프리우스 4세대를 출시할 때와 5세대를 출시할 때는 시장의 상황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 프리우스 그래 부드러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충전되는 것도 부드럽고, 갑자기 확 밟았을 때 엔진이 붙어가지고 출력이 확 늘어나는 그 느낌도 너무나 부드럽고, 그래 여전히 너무 대단한데, 너네는 그 20년 전에도 이 느낌으로 부드러웠고 지금도 이 느낌으로 부드러운 거야. 이 이상의 무언가를 더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시에나 같은 데 들어가 있는 그 4륜구동 시스템 있죠, 하이브리드인데 모터를 뒤에 하나만 따로 빼가지고 이 중간에 드라이브 샤프트가 안 가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구조적으로 유리해 보이는 하이브리드 전용 4륜구동 시스템 같은 것들은 뭐 좀 대단하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시에나 같이 좀 이제 무거운 차들, 그런 무거운 차들에서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스템을 부드럽게 작동시킬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은 여전히 가지고 가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요 급에 내려와서는 굳이 이제 PSD가 들어간 이 토요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스템이 뭐가 더 좋은지를 잘 모르겠는 거죠. 왜냐, 현대기아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제는 그냥 막 싸대기를 때리고 막 이제 막 쌍싸대기를 때리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대기아가 그런 파워트레인 시스템의 느낌이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현대기아는 나머지 강점을 뭘 가지고 있죠? 옵션. 그리고 사실 현대기아 차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아반떼 하이브리드 정도를 놓고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승차감도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훨씬 좋고요. 무엇보다도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정숙성도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압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프리우스는 진짜 그야말로 하이브리드 시스템 원툴인 차였어요. 원툴. 디자인만 보더라도 요 바로 전세대 4세대 프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일본에도 잘 안 보여요. 일본에도 3세대가 차라리 더 많이 보이지, 4세대 프리우스는 일본에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일본 내에서도 디자인에 대한 악평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디자인만 구린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프리우스가 한국에서도,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올렸더니 오너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오너분들만 할 수 있는 말씀들을 좀 하시던데, 프리우스가 정숙성이 정말 거의 제 쓰레기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이 차량을 타는 데 있어서 정숙성도 좀 기대되는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진짜 한국에서도 그랬지만, 진짜 이 프리우스가 보여주는 이 고속도로에서의 풍절음 제어 능력과, 그리고 이 타이어 로드 노이즈 들어오는 이거 있죠. 제가 장담하는데 이 프리우스 한국까지 가가지고 그 중부고속도로 같은 데 타잖아요. 그거 30분만 타도 그 골이 울려가지고 차 타다가 쉬어야 돼요. 오버하는 거 아니고. 진짜 뻥안 치고 마운틴 타이어를 꽂고 다니는 오프로드 튜닝이 되어 있는 차들도 고속도로에서 로드 노이즈가 이렇게 심하진 않을 거야. 물론 지금 여기 꼽혀 있는 타이어가 그 요코하마의 블루워스라고 하는 그 굉장히 친환경 타이어예요. 그래서 뭐 이런 정숙성 같은 거는 진짜 아예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만든 그런 타이어기는 한데, 한국에서도 얘는 마찬가지였어요. 얘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로드 노이즈가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타이어가 아무리 뭐 친환경, 뭐 마일리지가 높은 타이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심한 거는, 이거는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는 거고, 여기 와서도 이제 택시도 타고 다니잖아요. 택시 겁나 조용해요. 그러니까 일본 도로 좋아요. 근데 얘는 진짜 정말 그 도로가 아주 조금이라도 그 아스팔트의 입자가 좀 거칠다거나 하면은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증폭시켜가지고 그 실내로 웅웅웅웅 하는 그런, 진짜 이게 무슨 탱크도 아니고 지금 아무튼 로드 노이즈는 여전히 1도 개선되지 않았고 개선할 생각이 없다고 봐야 돼요, 이 정도 되면. 그리고 풍절음 같은 경우도 얘 생긴 게 이번에 디자인이 굉장히 좀 이뻐졌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저 후드에서부터 여기 A필러 끝까지 그냥 앞유리 한 판으로 이렇게 쭉 뻗은 요 라인은 진짜 정말 이 람보르기니 앞유리에서나 볼 수 있던 그런 각도와 실루엣인데, 와, 저것만 봐서는 저기 고속에서 풍절음도 없겠다 싶었는데, 이게 웬걸, 이게 120만 넘어가면 풍절음도 엄청 심하고요. 거기다가 하나 또 있죠. 들어보세요. 물론 원래 이 연비, 오로지 효율만을 생각하는 이 애킨슨 사이클 엔진들이
워낙 좀 시끄럽기는 하지만 얘는 그 중에서도 좀 더 시끄러운 편에 속하는 것 같고, 가뜩이나 시끄러운 엔진을 갖다가 지금 이제 MVH적으로도 좀 많이 커버리지가 안 되다 보니까 진짜 저 시끄러운 엔진 소리가 실내로 굉장히 좀 많이 유입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한국에도 하이브리드 차들 많잖아요. 이제 아반떼 하이브리드도 있고, 뭐 투싼, 뭐 그랜저, 소나타, 이제 다 하이브리드 차들이 나오는데, 하다못해 니로 코나급이랑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얘가 엔진이 시동이 걸렸을 때 그 이질감은 둘째치고 엔진의 소음 있죠, 소음. 그 소음은 진짜 정말 가장 안 좋다라고 감히 확진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엔진 사운드가 실내로 많이 유입된다는 거, 풍절음이 심하다는 거, 로드 노이즈가 그냥 상식 이상으로 너무 많이 차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크게 단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는 이 단점들을 상쇄시키고도 남는 게 이 토요타의 이 대단한 PSD가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사실 이게 무색해지는 성능을 현대기아에서 클러치를 가지고 만들어냈단 말이죠. 현대기아 클러치 붙는 느낌 요즘에 그건 못 느껴요. 뭐 없어, 안 나. 뭐 냉간시에 밀리고 뭐고, 물론 현대기아는 나쁘지. 그거 도요타 이 시스템 잡아보겠다고 말도 안 되는 클러치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막 전 국민을 상대로 베타 테스트하고 말이야. 그 옛날 구형 아반떼랑 소나타랑 사가지고 그 하이브리드 사가지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운전하다가 막 토하고 막 언덕길에서 맨날 차 뒤로 밀리고 막 그래가면서 어쨌든 만든 거라서 뭐 현대기아도 썩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버전에서 우리가 차를 산다고 생각을 했을 때 현재 버전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점들이 더 이상은 이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스템으로 이제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비슷한 급이라고 할 수 있는 아반떼 하이브리드랑 비교했을 때 뭐 하체 성능이 뭐 유난히 더 뭐 뛰어난 게 느껴지냐 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지금 우엔들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도로도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이질감을 느끼는 부분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단지 도로 환경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런 뭐 잔진동을 걸러내는 거, 고속에서의 안정감, 좀 이렇게 큰 범프를 만났을 때 그런 안정감, 전부 다 이전 세대 프리우스에 비해서 뭐 하나 나아진 포인트를 사실 못 느끼겠고, 이 모든 하체의 무브먼트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압승이라는 느낌이에요. 이건 압승이에요. 아니 그리고 이 그래픽은 니네 현대기아 저기 그랜저 계기판 그거 조금 유아틱하다고 거의 무슨 뭐 현대기아가 무슨 사람이라도 죽인 것처럼 막 그렇게 욕먹는데, 니네 이거 인간적으로 이게 모터냐? 인간적으로 이걸 모터라고 그러는 거냐 지금? 그리고 뭐 이거 드라이브 샤프트가 2개야? 뭐야 그림이 왜 이래 이거? 좀 뭐 이런 면에 있어서나 뭐, 그리고 뭐 그렇다고 뒷자리 공간이 뭐 엄청 넓은 것도 아니거든요. 뒷자리도 뭐 그냥 아반떼랑 비교하면은 그냥 뭐 비슷한 수준인 것 같고, 그리고 좌우폭이 그냥 대충만 봐도, 정말 대충만 봐도 이 좌우폭 자체는 아반떼보다 또 훨씬 좁아요. 좌우폭은 아반떼가 더 넓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도 이거 트렁크도 무조건 아반떼가 더 넓지. 그리고 뭐 실내 말씀드리는 김에 이 계기판이 이쪽에 있어가지고 스티어링 휠을 계기판이 가린다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그건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타일로 위쪽에 올라와 있는 게 이제 푸조의 아이콕핏 있죠? 아이콕핏도 지금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데, 요게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스티어링 휠을 자꾸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잡는 버릇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올려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어깨를 그냥 축 늘어뜨린 다음에도 그냥 살짝 손에 무게 정도만 걸어가지고도 얼마든지 편한 운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차들이 워낙에 계기판이 자꾸 위쪽으로 이렇게 막 커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계기판이 전부 다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약간 좀 강박 때문에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얘도 이거를 좀 이렇게 올려가지고 잡으면 이 스티어링 휠의 위쪽 부분이 계기판을 살짝 좀 가리기는 하는데, 사실 저는 제가 원래 앉는 시트 포지션대로 딱 맞추고 앉았을 때 그냥 이렇게 전혀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푸조 리뷰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정말 좋은 게, 일단 클러스터가 이 위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HUD가 크게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면은 거의 이게 앞유리랑 이렇게 붙어있는 시야기 때문에 HUD도 필요가 없어지는데, HUD보다 계기판에는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을 운전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확인하면서 다니기에 굉장히 좀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또 요즘에 현대기아 차들도 뭐 특히 더 그렇지만 계기판에 뭐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정보들이 엄청 많아지는데, 이렇게 계기판에 점점 뭔가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스티어링 휠 안에 그 정보를 다 집어넣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럴 바에는 애초에 그냥 스티어링 휠 위쪽으로 빼버리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합니다. 그래서 네, 계기판의 위치는 전혀 이상할 게 없고 굉장히 편안한 위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 차가 한국에 이제 과연 얼마에 출시가 되냐가 또 이제 하나의 관건일 것 같은데요. 요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3천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솔직히 말하면 3천만 원 중반 후반이면은 아반떼 하이브리드 옵션 어지간히 넣어가지고 살 수 있는데, 과연 아반떼에 있는 그 많은 옵션들, 승차감, 그리고 조용함, 그 정숙함, 막 블루 링크 내비게이션, 고장나면 막 블루 핸즈가 막 주변에 막 널려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똑같은 돈 주고, 이게 만약에 3천 후반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똑같은 돈 주고 이거를 사실 분이 과연 얼마나 있으실까 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고, 아무리 실질적으로 차가 이러쿵저러쿵 하더라도 역시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입산을 선호하지 않냐 라는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사실 일본 차는 현재 버전에서는 사람들의 인식이 국산만 못한 수입 아닌가 지금,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시에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타보고 엄청 칭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들의 이 파워트레인 시스템이 이 무거운 무게까지 이렇게 버텨내면서 또 잘 돌아가는 걸 보니, 역시나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장점이 여전히 살아있구나 라는 관점에서 또 이렇게 칭찬을 좀 했었는데, 그리고 그 4륜구동 시스템도 사실 좀 놀라웠고요. 그런데 요 급에 내려와서 이 프리우스급에서의 하이브리드 차를 놓고 본다라고 생각했을 때, 더 이상 과연 이 일본 하이브리드 차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가 남아있기는 한가 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다 보니까 연비도 많이 또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리뷰까지 하고 나니까 딱 500km를 넘게 탔네요. 1800부터 탔는데 지금 11300이거든요 그리고 풀탱크에서부터 탔어요. 이제 1800에서 풀탱크로 500km 탔더니 지금 남아있는 주행 가는 거리는 200km고, 그리고 500km를 타는 동안 찍혀있는 평균 연비는 18.5인데 고속도로에서는 막 140, 150도 그냥 편하게 막 밟고 다녔고요. 시내에서도 정말 막 밟고 다녔거든요. 어쨌든 리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연비 주행보다는 그냥 편하게 막 밟으면서 이렇게 좀 운전을 500km 동안 하면서 찍힌 연비가 18.5니까 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야, 역시 그래도 뭐 토요타가 연비는 뭐 엄청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요즘에 아반떼 하이브리드 한번 타보세요. 연비 개 잘 나옵니다 진짜. 네. 아마 똑같은 길 탔으면은 요만큼 나왔거나 제가 봤을 때는 네, 체감상 더 잘 나왔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아무튼 뭐 그러네요. 네.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뭐 또 한번 타볼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좀 그래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이 이 공차 중량이 좀 나가는 무거운 차들에 탑재되었을 때 그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모터만 하나 뒤로 딱 따로 떨어뜨려 가지고 중간에 프로펠러 샤프트 없이 4륜구동을 구현해내는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그렇고요. 그래서 현대기아가 그것만 어떻게 또 한번 또 잘 따라잡아 가지고 네, 카니발도 하이브리드 차를 빨리 좀 좋은 상품성으로 빨리 좀 만들어주면 좀 좋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그 무거운 차들도 또 따라잡지 않을까? 소렌토 같은 것만 타봐서는 아직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치부님하고 지금 함께 와 있는데, 여기 함께 와서 우리 조순호 대표님 팀 소개하는 영상, 그리고 일본 여행 영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재밌게 찍었고 재미있는 자동차 관련 볼거리들 많으니까 그 영상도 올라가면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고요. 네. 한국 돌아가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